새벽 5시,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다. 바로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이다.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네온 사인을 일그러뜨린다. 그 흐릿한 빛 사이로 한 여자가 서 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꽉 쥔 채로. 그녀의 이름은 윤정. 37세. 15년간 한 남자만을 사랑했던 평범한 아내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준다는 건 때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모든 걸 바쳤던 한 여자의 조용한 반격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반격이 어떻게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15년 전 1999년 봄, 윤정은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하던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닌 의대생 김태수였다. 혹시 회계학 전공이세요? 저희 의대에서 의료 경영학 과외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과외였지만 몇 달 후 둘은 연인이 되었다. 태수는 늘 말했다. 의사가 되면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윤정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나 늘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렸던 그녀에게 태수는 희망 그 자체였다. 2001년 윤정은 대기업 회계팀에 입사했다. 태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과정을 시작했다. 둘은 작은 원룸에서 알콩달콩 살림을 차렸다. 윤정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대고 태수는 의사가 되는 꿈을 키워갔다. 고생 좀 하자, 윤정아. 내가 전문의가 되면 우리도 여유로워질 거야. 윤정은 기꺼이 그 고생을 감수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태수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태수가 공부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집안일을 했다. 2004년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윤정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너만 사랑할게. 태수의 그 말을 들으며 윤정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신혼 초기는 정말 달콤했다. 태수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윤정은 회사에서 승진의 대리가 되었다.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도 장만했다. 하지만 2010년 태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다. 담당했던 환자의 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가족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정아, 어떡하지? 변호사비만 몇 천만 원이래.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태수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한숨만 쉬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윤정은 망설이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윤정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 12년간 다녔던 회사였다. 동료들은 만류했지만 윤정의 결심은 확고했다. 남편을 도와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도와주겠어요?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해약해서 변호사비를 마련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파트까지 팔았다. 그리고 좁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다행히 소송은 합의로 끝났다. 태수는 의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정은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나이도 있고 공백기도 길어서 쉽지 않았다. 괜찮아, 여보.
나는 편의점에서라도 일할 수 있어. 당신만 의사로 계속 일할 수 있으면 돼. 그렇게 윤정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은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다. 태수가 다시 안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 하지만 2014년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태수가 급성 신부전으로 쓰러진 것이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의사들은 말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정은 주저하지 않았다. 제 신장을 사용하세요. 부인,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장 기증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상관없어요.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윤정의 신장이 태수에게 가장 적합했다. 운명 같은 일이었다. 수술 전날 밤 윤정은 태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내 신장이 당신 몸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되는 거야. 태수는 윤정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윤정아. 정말 고마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를 만난 거야. 수술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윤정이 먼저 수술대에 올랐고 1시간 후 태수가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뜬 윤정. 옆 침대에 누워있는 태수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술은 성공이었다. 하지만 윤정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신장이 하나뿐이라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곤해졌다. 붓기도 자주 생겼다. 그래도 윤정은 태수를 정성스럽게 간병했다. 하루에 8번씩 약을 챙겨주고 신장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서 만들어 먹였다. 3개월 후 태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다. 태수야,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자기 신장까지 줄 정도면. 태수도 처음엔 윤정에게 고마워했다. 매일 꽃을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었다. 윤정아, 나 정말 열심히 살게. 당신 희생에 보답할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태수가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처음엔 업무 때문이라고 했다. 수술 스케줄이 많아졌다고 했다. 윤정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여보, 늦네. 밥은 먹고 왔어? 응, 병원에서 먹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자.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예전처럼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는 일도 없어졌다. 윤정은 혹시 자신 때문인가 생각했다. 수술 후 살이 빠지고 얼굴도 초췌해진 자신을 태수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욱 노력했다. 헬스장에 다니며 몸을 가꾸려 했다. 하지만 신장이 하나뿐인 몸으로는 무리였다. 자주 어지럼증이 났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태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연구해서 만들었다. 셔츠도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서 준비했다.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2016년 어느 날 윤정은 태수의 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자신이 쓰지 않는 빨간색이었다. 여보, 이거 뭐야? 아, 그거. 오늘 병원에서 송별회가 있었거든. 간호사 중에 한 명이 실수로 부딪혔나 봐. 태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윤정도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낯선 향수 냄새, 머리카락, 심지어는 여자 용품까지. 윤정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확신하고 싶지도 않았다. 자신의 신장을 받은 남편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다. 윤정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태수에 대한 사랑만은 여전히 뜨거웠다.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 혹시 태수를 잃을까봐 더욱 매달렸다. 하지만 사랑이란 게 혼자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2018년 5월 윤정의 37번째 생일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일어났다. 그날을 기점으로 윤정은 더 이상 예전의 윤정이 아니었다. 희생하는 여자에서 복수하는 여자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5월 15일 윤정의 37번째 생일이었다. 일주일 전부터 윤정은 이날을 준비했다. 태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정육점을 3곳이나 돌아다녔다. 가장 좋은 한우 갈비를 골랐다. 비싸긴 했지만 1년에 한 번뿐인 자신의 생일이니까. 미역국도 끓였다. 태수 어머니가 알려준 비법대로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참기름을 넣어 볶았다. 잡채도 만들고 태수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담았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줘야지. 요즘 태수가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윤정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편의점 알바가 없는 날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오후 5시 윤정은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이야. 7시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뒀어. 태수의 답장은 금세 왔다. 아, 맞다. 미안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생일 축하해, 자기야. 윤정은 그 문자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받는 태수의 다정한 문자였다. 6시부터 윤정은 현관문 쪽을 계속 바라보며 기다렸다. 머리도 예쁘게 묶고 태수가 선물해준 원피스도 입었다. 7시가 되었다. 태수는 오지 않았다. 아직 수술 중인가 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8시가 되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윤정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여보, 언제 들어와? 음식이 다 식고 있어. 읽은 표시는 떴지만 답장은 없었다. 9시가 되자 윤정은 참을 수 없어서 태수가 근무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외과 간호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 선생님 부인인데요. 혹시 태수가 아직 수술 중인가요? 김태수 선생님요? 잠깐만요. 태수 선생님은 오늘 오후 4시에 퇴근하셨는데요. 그 순간 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4시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수술도 없으셨고 일찍 퇴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윤정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태수는 4시간 전에 퇴근했는데 어디에 있는 걸까? 윤정은 다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계속 통화 중이었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윤정아, 미안해. 갑자기 응급환자가 들어와서. 태수가 들어오자마자 거짓말을 했다. 윤정은 태수를 자세히 관찰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다. 그리고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진한 향수였다. 윤정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향수였다. 더 충격적인 건 태수의 입술에 묻어있는 빨간 립스틱 자국이었다. 여보, 입술에 뭐가 묻었어? 윤정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닦았다. 아, 이거 회식에서 케이크 먹다가 크림이 묻었나 봐. 하지만 그건 크림이 아니었다. 명백한 립스틱 자국이었다. 회식이요? 병원에서 오후 4시에 퇴근하셨다고 하던데. 윤정이 말하자 태수의 얼굴이 굳어지다. 누가 그런 소리를. 아, 간호사들이 착각했나 보다. 나는 분명히 늦게까지 있었는데. 태수는 계속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빨리 샤워실로 들어가 버렸다.
윤정은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갈비찜을 바라봤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 음식들이 모두 차가워져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태수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윤정은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태수의 스마트폰을 확인해 봤다. 암호가 걸려 있었다. 예전엔 없던 암호였다. 세탁할 때 태수의 옷을 자세히 봤다. 여자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었다. 윤정은 단발이었다. 태수의 지갑도 뒤져봤다. 모텔 영수증이 있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윤정의 생일 당일이었다.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한 달 후 윤정은 용기를 내어 태수를 따라가 봤다. 태수는 병원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키 165cm 정도의 날씬한 여자. 긴 생머리에 예쁜 얼굴. 윤정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둘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태수가 그 여자의 손을 잡는 것도 봤다. 윤정은 숨이 막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며칠 후 윤정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태수가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 박수진. 29세. 윤정보다 8살이나 어렸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수와 수진의 관계가 이미 1년이나 되었다는 것이었다. 시작 시점을 계산해 보니 바로 윤정이 신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일 때였다. 윤정이 수술 후 고생하며 태수를 간병할 때 태수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참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정은 태수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다. 수진에게 비싼 선물들을 사준 기록들이 있었다. 명품 가방, 보석, 심지어는 해외여행까지. 모두 윤정이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산 것들이었다. 가장 아픈 건 윤정의 생일날 태수가 수진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모텔 영수증의 시간을 보니 윤정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태수는 수진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윤정은 매일 밤 울었다. 베개를 입에 물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울었다. 15년간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의 신장을 받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3개월이 더 지났다. 2018년 9월 태수가 이혼을 꺼냈다. 윤정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날 저녁 태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윤정 앞에 앉았다. 뭔 이야기인데 여보? 우리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야? 이혼 말이야, 윤정아. 그 순간 윤정은 정말로 죽을 것 같았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요즘 잘 안 맞잖아. 너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못 느끼겠는데? 뭐가 안 맞는다는 거야? 태수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윤정은 그 순간 정말로 숨이 멈췄다. 누구를 만난다는 거야? 병원 간호사야. 수진이라는 친구인데. 미안해, 윤정아. 윤정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언제부터? 작년부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년부터. 바로 윤정이 신장 수술 후 회복하던 시기부터였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윤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이제 각자 행복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15년의 결혼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각자 행복이라고?
당신은 나 버리고 젊은 여자랑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서로를 위해서야. 서로를 위해서? 내 신장까지 가져간 당신이 나를 버리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그 말에 태수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얼굴이 되었다. 그 얘기는 왜 꺼내? 그건 당신이 자원해서 한 거잖아. 자원해서 했다고? 당신을 살리려고 한 거지. 어쨌든 이미 결정한 일이야. 이혼 서류 여기 있으니까 사인해줘. 태수는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윤정 앞에 내밀었다. 윤정은 그 서류를 바라보며 물었다. 위자료는? 위자료? 윤정아, 우리가 뭐가 있다고. 집도 전세고 적금도 별로 없잖아.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자. 깨끗하게 정리?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신장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과거 일로 서로 얽매이지 말자. 그 순간 윤정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르자 윤정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다짐이었다. 알겠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윤정은 조용히 말했다. 태수는 그 말을 이혼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윤정이 말한 준비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내 몸의 한 조각을 가져간 그 사람이 내 마음까지 뜯어가려 한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할 때가 온 것 같다. 윤정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15일. 태수가 이혼 서류를 내민 그날 밤. 윤정은 잠들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태수는 윤정이 그냥 순순히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다. 지난 15년간 그래왔듯이 늘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착한 아내 윤정. 하지만 태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다. 윤정이 단순한 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혼 전 윤정은 대기업 삼성전자 감사팀에서 5년간 근무했던 공인회계사였다. 복잡한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이 전문이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데는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 능력이 이제 태수를 향하고 있었다. 내가 바보였구나. 15년 동안 사랑만 믿고 살았으니까. 윤정은 태수의 통장 내역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태수는 항상 자신의 금융 정보를 윤정과 공유했었다.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윤정의 눈으로 보는 그 숫자들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 첫 번째 발견 2017년 7월부터 매월 일정액이 모르는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다. 금액은 매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다양했다. 이 계좌는 뭐지? 윤정은 그 계좌번호를 추적했다.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해킹할 순 없었지만 공개된 정보들을 조합해서 추리할 수는 있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그 계좌는 박수진 명의였다. 태수가 수진이에게 매월 용돈을 주고 있었다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태수는 수진과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 총 1억 2천만 원을 수진에게 보내주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윤정은 태수의 월급을 계산해봤다. 외과 전문의로서 태수의 월 수입은 약 800만 원 정도였다. 여기서 생활비와 각종 공과금을 빼면 수진에게 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럼 어디서 이런 돈이? 윤정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두 번째 발견 태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법인카드와 개인카드의 사용 패턴이 묘하게 겹쳤다. 같은 날 같은 업체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하다. 왜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동시에 쓸까? 윤정의 직업 경험이 경고등을 켰다. 이것은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수의 패턴이었다. 윤정은 더 치밀하게 조사했다. 태수가 구매 담당자로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정보를 하나씩 수집했다. 세 번째 발견, 환자들의 수술비 관련 이상 징후. 윤정은 태수가 담당한 환자들의 수술비 내역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사했다. 같은 수술을 받았는데도 환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었다. 더 심각한 건 보험 적용 여부에서 발견한 문제점이었다. 이 환자는 분명히 보험 적용 대상인데 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되었을까? 윤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술별 보험 적용 기준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태수가 환자들에게는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보험 적용을 받아서 그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수술비가 500만 원인데 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100만 원이어야 하는 상황에서 태수는 환자에게 보험 적용이 안 돼서 500만 원 전액 내셔야 한다고 말하고 4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던 것이다. 한 달간의 조사 결과 윤정은 경악했다. 태수의 횡령 규모는 상상을 초과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간 태수가 빼돌린 돈은 총 3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가 1억 원, 환자 수술비 횡령이 2억 5천만 원이었다. 이 돈으로 수진이와 사치스럽게 살았구나. 윤정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증거를 수집할 때였다. 윤정은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다.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환자 수술비 관련 서류, 의료기기 구매 내역, 심지어는 태수와 업체 관계자들의 만남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다. 윤정은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 변호사나 만날 수는 없었다. 의료 분야 전문가이면서 경제 사건에도 능숙한 변호사가 필요했다. 인터넷 검색 끝에 찾아낸 사람은 김소영 변호사였다. 서울 서초동의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여성 변호사로 의료사고와 경제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2018년 10월 15일 윤정은 김소영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 남편이 병원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윤정은 준비해온 자료를 김소영 변호사에게 보여줬다. 김소영 변호사는 윤정이 정리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정도 자료라면 상당히 치밀하게 조사하셨네요. 혹시 관련 업무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회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군요. 이 자료들로 보면 의료법 위반, 사기, 횡령 등 여러 죄목이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실형은 확실하고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할 것 같네요. 위자료는 어떨까요? 신장 기증 사실과 불륜, 그리고 이 횡령 사실까지 더해지면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략 5억에서 10억 원 정도.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아직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김소영 변호사는 윤정의 눈빛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네.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윤정은 김소영 변호사와 함께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우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태수가 환자들을 속인 구체적인 녹음 자료, 의료기기 업체와의 리베이트 거래, 증거, 그리고 수진과의 불륜 현장 사진까지. 윤정은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다. 태수가 집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 태수가 의료기기 업체 영업팀장과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달 물량이 좀 많았잖아. 우리가 약속한 대로 10% 챙겨주시는 거죠? 당연하죠. 다음 주에 만나서 정산하시죠. 완벽한 리베이트 증거였다. 환자 관련 증거도 잡았다. 태수가 한 환자 가족에게 전화해서 거짓말하는 장면이었다. 아버님, 안타깝게도 이번 수술은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새로운 수술법이어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800만 원 준비해 주셔야 해요. 하지만 윤정이 조사해 본 결과 그 수술은 보험 적용 대상이었고 환자 부담은 150만 원이면 충분했다. 수진과의 불륜 증거도 수집했다. 윤정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비용은 비쌌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사립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은 충격적이었다. 태수와 수진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 심지어는 수진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오는 모습까지 6개월간의 준비가 끝났다. 윤정의 손에는 태수를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윤정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수는 여전히 수진과의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윤정에게는 이혼 서류에 빨리 사인하라고 재촉했다. 윤정아, 언제까지 미룰 거야? 빨리 정리해야 우리 모두 편하잖아. 윤정은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해요. 태수는 답답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법적으로 윤정이 사인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니까. 2019년 3월 태수와 수진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윤정이 기다린 완벽한 타이밍이. 윤정은 김소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준비가 끝났나요? 네. 그들이 내 희생을 약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그 선택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에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 있을 뿐이었다. 태수와 수진의 행복한 미래는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다. 2019년 3월 15일, 태수와 수진의 결혼식 당일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웨딩홀. 200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다. 태수는 평생 꿈꿔왔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값비싼 드레스였다. 태수가 환자들에게서 빼돌린 돈으로 산 드레스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수진아,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태수는 수진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같은 시각 윤정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에 있었다.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윤정이 검찰 접수 창구에 내민 서류는 두꺼웠다. 고발장뿐만 아니라 6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자료가 들어 있었다. 담당 검사는 김철민 부부장 검사였다. 경제사건 전담으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남편이 병원에서 환자들의 수술비를 횡령하고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증거 자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윤정은 준비해온 USB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김철민 검사는 자료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정도면 정말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혹시 관련 업무를 하신 적이 예전에 회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것만 봐도 횡령과 사기, 의료법 위반이 명확해 보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김철민 검사는 혀를 찼다. 이 정도 금액이면 중범죄네요.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사는 언제 시작하실 수 있나요? 이 정도 확실한 증거라면 오늘 바로 수사 개시할 수 있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민사소송 관련 서류입니다. 윤정은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었다. 청구 금액 10억 원. 10억이요? 꽤 큰 금액인데 산정 근거가 있나요? 신장 기증 사실과 15년간의 희생, 그리고 남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했습니다. 오후 2시, 태수와 수진의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서울 아산병원 외과 과장실에 검찰 수사관 5명이 나타났다. 김태수 의사 계시나요? 지금 결혼식 때문에 자리에 없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수사 관련해서 병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관들은 영장을 보여주며 태수의 진료실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병원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김태수 선생님이 무슨 일 있나요? 횡령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네요. 같은 시간 웨딩홀에서는 주례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신랑 김태수 씨와 신부 박수진 씨는 앞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태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병원 과장으로부터 온 긴급 전화였다. 태수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결혼식 중이라 받을 수 없었다. 오후 3시,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될 즈음이었다. 태수는 밀린 전화들을 확인했다. 병원에서만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여보세요, 과장님? 태수야, 큰일 났다. 검찰에서 와서 내 진료실을 다 뒤졌어. 네, 검찰이요? 횡령 혐의래. 빨리 와봐. 태수는 얼굴이 하얘졌다. 횡령? 그게 무슨...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윤정이. 태수는 급히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다. 오후 4시, 태수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김태수 의사님, 환자 돈을 횡령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부인이 신장까지 기증했는데 바람을 피웠다는 게 사실인가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병원 안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태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병원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태수를 불렀다. 검찰에서 가져간 자료를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당분간 출근 정지야. 병원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해. 오후 6시,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울고 있었다. 오빠, 이게 다 뭐예요? 인터넷에 우리 기사가 다 떠 있어요. 태수는 인터넷을 확인했다. 신장 기증한 아내를 배신한 의사, 환자 돈 3억 횡령한 파렴치 의료진, 15년 희생을 배신당한 여성의 조용한 복수. 기사는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윤정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사실이었다. 오후 7시 뉴스에 윤정이 나왔다. 저는 남편 김태수를 위해 제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제가 수술 후 회복하기도 전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들의 돈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댓글은 대부분 윤정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정말 대단한 여성이다. 이 정도 당하고도 참았다니. 저런 파렴치한이 의사라니.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 신장까지 준 아내를 배신하다니. 인간 말종이다. 태수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음 날 검찰은 태수를 긴급 체포했다. 김태수 씨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병원 앞에서 수갑을 찬 태수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다. 수지는 태수가 구속되자마자 태도를 바꿨다. 저도 속은 피해자입니다. 태수 오빠가 범죄자인 줄 몰랐어요. 수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태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3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판사는 말했다. 피고인은 의사라는 숭고한 직업을 가지고도 환자들을 속이고 돈을 횡령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판결 징역 5년, 의사 면허 취소, 위자료 8억 원. 태수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오히려 추가 증거들이 발견되어 위자료가 10억 원으로 늘어났다. 태수의 모든 재산은 위자료로 윤정에게 넘어갔다. 아파트, 예금, 주식, 심지어는 보험금까지. 수지는 태수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즉시 이혼 소송을 냈다. 그리고 다른 의사와 교제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태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애인도 직업도 재산도 사회적 명성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윤정이 기증한 신장만이 그의 몸속에 남아 있었다. 출소 후 태수는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요양병원에서 간병 보조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다. 가끔 윤정 생각이 났다. 자신에게 신장을 준 그 따뜻했던 아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윤정이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가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날 윤정은 이미 자신만의 복수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완벽하고도 냉철한 복수였다. 1년 후 2020년 봄 강원도 평창의 작은 산골 마을. 윤정은 그곳에 조그만 카페를 열었다. 두 번째 인생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위자료로 받은 10억 원 중 2억 원으로 마련한 공간이었다. 40평 정도의 아담한 단층 건물에 10테이블 정도를 놓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나머지 8억 원은 어떻게 했을까? 윤정은 그 돈을 모두 기부했다. 신장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돕는 새희망 신장질환 지원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돈으로 받은 복수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윤정이 한 말이었다. 사람들은 윤정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10억이라는 거액을 거의 다 기부하다니. 하지만 윤정에게는 그 선택이 자연스러웠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태수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페를 열고 나서 윤정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예전에는 태수 때문에 일찍 일어났다면 이제는 순전히 자신을 위해서였다. 먼저 30분간 명상을 했다. 복수를 마치고 나서 윤정은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었다. 6시부터는 직접 원두를 볶았다. 윤정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 40세가 되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과테말라 안티구아, 콜롬비아 수프레모. 세계 각국의 원두들을 직접 볶으며 그 향기를 맡는 것이 윤정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7시부터 카페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대부분 마을 어르신들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커피 한 잔 주세요. 할아버지, 어제 허리는 좀 어떠세요? 윤정은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았다. 15년간 태수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오후에는 카페 뒤편에 작은 텃밭을 가꿨다. 상추, 토마토, 오이 등을 직접 키워서 샐러드를 만들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자라는 채소들을 바라보는 시간. 윤정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다.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주로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었다. 가끔은 소설도 읽었다. 태수와 함께 살 때는 책 읽을 시간조차 없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윤정은 종종 자신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어. 카페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윤정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복수 그 후 마이너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여자. 방송 후 윤정의 카페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성들이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자들, 불륜을 당한 아내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사장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한 50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용기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냥 당하고만 사는 거였어요. 윤정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럼 저도 남편한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복수는 목표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목표예요. 복수는 그 과정일 뿐이고요. 윤정의 말에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윤정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정폭력이나 불륜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상담해주는 일이었다. 물론 전문 상담사는 아니었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조언들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상대방이에요. 윤정의 조언들은 실전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다. 2021년 윤정은 여성자립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했다. 카페 옆 건물을 임대해서 만든 작은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가정폭력이나 불륜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했다. 바리스타 교육, 베이킹 교육,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윤정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한편 태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2022년 봄 윤정은 우연히 태수의 소식을 들었다. 출소 후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 보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월급은 180만 원.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가끔 윤정을 그리워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연락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 수지는 태수와 이혼한 후 다른 의사와 재혼했다. 그리고 SNS에는 여전히 화려한 일상을 올리고 있었다. 윤정은 그들의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오히려 측은한 마음마저 들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2023년 여름 윤정의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혹시 윤정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태수의 조카 김민수라고 합니다. 윤정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삼촌 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과요? 삼촌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알고 있어요. 삼촌님도 사장님께 너무 미안해 하세요. 윤정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다. 고맙지만 사과는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받을 필요도 없고요. 사장님, 저는 이미 그 일을 정리했어요.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민수는 윤정의 차분한 모습을 보며 놀랐다. 복수를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평온한 수도자 같은 느낌이었다. 삼촌이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민수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돌아갔다. 떠날 때 마지막으로 물었다. 사장님은 정말 행복하세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민수는 알 수 있었다. 2024년 윤정은 책을 출간했다. 침묵에서 시작된 반경 마이너스 나를 찾아가는 여행.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풀어낸 에세이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윤정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출간 기념 강연회에서 한 청중이 질문했다. 복수를 완성한 기분이 어떠세요? 윤정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시작은 복수 이후였죠. 어떤 시작이요?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요. 15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성이 윤정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윤정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용기는 한 번에 내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내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말을 건 것도 용기거든요. 2024년 가을, 윤정은 마을 뒷산에 올라 단풍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년 전 태수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자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다.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다. 윤정은 자신에게 말했다. 고마워, 윤정아. 포기하지 않아서. 저녁이 되어 카페로 돌아오니 마지막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여성이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장님,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윤정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그리고 덧붙였다. 여기서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 여성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스쳤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다. 마지막 내레이션 마이너스 성찰적이고 깊이 있는 톤. 배신은 칼처럼 날카롭다. 마음을 베고 영혼을 핥힌다. 하지만 그 상처에서 새로운 힘이 자라날 수도 있다. 침묵 속의 준비는 방패이자 창이 된다. 때로는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진짜 승자는 끝까지 자신을 지켜낸 사람이다. 복수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윤정이 그랬듯이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높은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를 보는 당신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기억하기 바란다.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강하다는 것을.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그리고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윤정의 두 번째 인생처럼.